마음을 여는 시간. 오늘도 당신 곁에서 함께하는 초록빛 등불입니다. 살다 보면 아무도 모르게 가슴 한구석에 작은 돌멩이 하나를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 돌멩이는 때로는 서운함이 되고 때로는 그리움이 되며 시간이 흘러도 쉽게 녹아내리지 않습니다. 형제자매 사이에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사랑이 고르게 흐르지 않았던 기억. 그 기억이 남긴 자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깊고 길게 이어집니다. 오늘은 그 오래된 이야기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빌려 상처난 마음을 어루만져 보려 합니다. 자, 마음의 문을 천천히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서문. 같이 태어났지만 사랑은 똑같이 받지 못한 아이들. 세상 모든 인연은 이유 없이 맺어지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형제자매의 관계도 모두 전생의 인연과 업의 흐름 속에서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부모 아래 태어나도 모든 자식이 똑같은 사랑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한쪽에게 마음이 더 기울고 다른 한쪽은 그늘에 머무는 일이 생깁니다. 겉으로는 한 집안의 화목함이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에는 미묘한 서운함이 켜켜이 쌓여갑니다. 말로 꺼내지 않아도 눈빛과 표정 속에 그 차이가 스며 있습니다. 이런 감정은 시간이 흐른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월과 함께 단단하게 굳어져 형제자매의 관계를 서서히 멀어지게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단순한 성격 차이나 부모의 성향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전생에서의 깊고 옅은 인연, 갚아야 할 빚과 받아야 할 은혜가 얽혀 이번 생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봅니다. 부모가 한 자식에게 더 애착을 보이는 것도, 다른 자식을 덜 챙기게 되는 것도 모두 업의 힘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전생에 업이 있다고 해서 이번 생의 차별을 당연시해서는 안 됩니다. 업은 깨닫고 풀어야 하는 것이지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깨닫지 못한 채 편애와 소외가 계속되면 그 감정의 고리는 다음 생까지 이어집니다. 부모와 자식의 업뿐 아니라 형제자매 간의 업까지 다시 묶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을 향한 평등한 자애심을 강조하셨습니다. 사랑이 한쪽으로 기울면 그것은 집착이 되고 집착은 결국 괴로움으로 변합니다. 반대로 외면당한 마음은 원망이 되고 원망은 인연을 끊어내는 칼이 됩니다. 이 법문에서는 부모의 편애가 어떻게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그 상처가 형제자매 간의 관계를 어떻게 변하게 하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또한 불교의 가르침 속에서 그 상처를 바라보는 방법과 업의 실타래를 풀어내는 길을 함께 모색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부모이거나 부모의 자식으로 살아갑니다. 때로는 사랑을 주는 자리에 있고 때로는 사랑을 받는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내 마음 한쪽이 한 사람에게만 기울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내가 받지 못한 사랑에 여전히 얽매여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수행입니다. 평등한 사랑은 노력과 자각이 없이는 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그 마음을 닦아 이번 생에서 맺은 인연이 다음 생에서도 좋은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로서 그리고 자식으로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1편. 미안하다. 너를 더 챙겼어야 하는데. 가을 햇살이 병실 창문을 부드럽게 스쳤습니다. 오랜 투병으로 기력이 약해진 어머니는 조용히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딸이 들어서자 어머니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떨리는 손이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느리게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너를 더 챙겼어야 하는데. 그 한마디는 세월 속에 잠들어 있던 기억을 깨웠습니다. 딸은 어린 시절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늘 오빠에게 먼저 향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빠가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으면 온 집안이 기뻐했고
오빠가 아프면 약을 지어와 밤새 간호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아플 때는 괜찮다. 너는 원래 잘 버티잖아 라는 말로 대신했습니다. 명절에도 일상 속에서도 칭찬과 기대는 늘 오빠의 몫이었습니다. 딸은 섭섭했지만 그 감정을 꾹 눌렀습니다. 어머니가 힘든 세월을 살아온 것을 알았기에 원망하는 마음을 스스로 다독였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의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이 흐른 뒤 병실에서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미안하다는 말은 마치 오래 잠겨있던 문이 갑자기 열린 듯 했습니다. 그러나 문 안에는 이미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 흘러 사과가 온기를 주기보다는 지난 세월의 상처를 다시 들추는 듯 했습니다. 불교에서는 부모의 편애를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니라 전생의 인연과 업의 작용으로 설명합니다. 어떤 자식은 전생에 큰 은혜를 주었기에 이번 생에서 특별히 마음이 가고 어떤 자식은 전생에 갚아야 할 빚이 적어 소홀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업을 자각하지 못하면 차별은 무심코 사랑의 이름을 쓰게 됩니다. 편애를 받은 자식은 책임보다 특권을 먼저 배우고 편애받지 못한 자식은 노력보다 체념을 먼저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형제자매의 인연은 서서히 금이 가고 부모와 자식 간의 신뢰마저 약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 반대편에는 반드시 그늘이 생긴다. 어머니의 미안하다는 말은 지금이라도 업의 고리를 풀고자 하는 마음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고리를 끊는 것은 한쪽의 사과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받아들이는 이의 용서와 다시는 같은 차별을 만들지 않겠다는 실천이 함께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부모이자 자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지금 내 마음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면 그 순간 이미 또 하나의 업이 씨앗처럼 심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씨앗이 내 다음 생의 인연이 될지 아니면 이 생에서 평등한 사랑으로 꽃피울지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2편 산후조리도 못한 딸. 겨울 하늘이 잿빛으로 내려앉은 어느 날 세상에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딸은 진통의 고통 속에서 밤을 새웠고 온몸이 무너지는 듯한 순간에도 아이의 울음을 듣는 그 찰나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서 와 우리 아가. 그 순간 세상은 잠시 멈춘 듯 했지만 산후의 몸은 무겁고 숨쉬기조차 버거웠습니다. 병실 창문 바깥으로 하얀 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딸은 그 눈송이를 바라보다 핸드폰을 들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내일 퇴원해. 집에 들어가면 같이 좀 있어줄 수 있지? 짧은 침묵 뒤에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휴, 미안한데. 너 오빠 내일 출근이라 도시락 싸주러 가야 하는데. 어쩌냐? 순간 귀 안이 울리는 듯 했습니다. 몸속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딸은 애써 목소리를 낮춰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래 알았어, 엄마. 하지만 그 알았어 속에는 수십 가지 감정이 얽혀 있었습니다. 퇴원 당일 아이를 품에 안고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방 안은 차가웠고 부엌에는 전날 미리 끓여둔 미역국이 식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회사를 하루 휴가 내고 도와주었지만 딸의 마음 한켠에는 공허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새벽녘 아기를 안고 모유를 물리다 문득 생각이 스쳤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했는데 왜 엄마는 오빠 도시락이 더 중요한 걸까? 그 시각 어머니는 아들집 부엌에서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밥을 지으며 부지런히 반찬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달걀말이를 부치며 김치찌개를 끓이며 마음속으로는 내가 이 녀석 밥은 챙겨야지 하는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그 뿌듯함 속에는 딸의 산후조리에 대한 생각이 들어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딸은 가만히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릴 적에도 병이 나면 오빠 약부터 챙겼고 운동의 날엔 오빠 도시락이 더 푸짐했습니다.
대학도 합격을 했지만 오빠가 군 제대 후 복학식이랑 같이 가야 되는 상황에 엄마가 일방적으로 둘은 못 보낸다고 딸에게 내년에 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대학도 못 가고 고졸 후 오빠가 자취하고 있는 서울로 올라와 바로 취업해서 당연하다는 듯이 오빠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결혼 준비 때도 집안의 지원은 오빠 쪽이 먼저였습니다. 그때마다 딸이라서 그렇겠지 하고 넘겼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자신도 이제 어머니가 되었기에 그 사랑의 무게가 얼마나 불균형한지 더 선명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딸은 지나온 세월이 가슴 아파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인연을 업의 끌림이라 말합니다. 전생에 지은 빚과 은혜가 이번 생의 애착과 편애로 나타납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깊은 빚을 지고 태어났을지 모릅니다. 그 빚을 갚는 과정에서 딸에게는 그만큼의 마음을 내주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을 모른 채 행하는 선택은 새로운 상처의 고리를 만드는 일이 됩니다. 그날 밤 딸은 잠든 아기를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너를 절대 차별하지 않을 거야. 사랑을 고르게 줄 거야.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차별은 마음의 기울기에서 시작되고 평등은 그 기울기를 바로잡는 데서 온다. 아무리 다짐을 해도 마음의 기울기를 보지 못하면 같은 업이 반복됩니다. 산후조리도 받지 못한 딸의 이야기는 한 가정의 사소한 에피소드가 아닙니다. 그것은 편애라는 씨앗이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세대를 넘어 전해지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우리가 그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알아보는 순간 비로소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3편 편애의 대가. 편애는 조용히 스며드는 가랑비 같습니다. 큰 비처럼 소리를 내며 쏟아지지 않고 오래도록 내리는 가랑비처럼 관계의 틈을 조금씩 넓혀갑니다. 누구도 그 순간에는 심각하다고 느끼지 않지만 세월이 지나면 그 틈은 강이 되고 건너기 힘든 거리가 됩니다. 어머니의 80세 생신날이었습니다. 오빠와 그의 가족은 꽃다발과 고급 한우 세트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오빠 손을 꼭 잡고 우리 아들 이렇게 신경을 써서 오다니 고맙다 하고 연신 칭찬했습니다. 그 옆에 조용히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던 딸에게는 짧게 한마디 건넸습니다. 넌 뭐 사왔니? 딸은 웃으며 케이크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 엄마 좋아하는 블루베리 치즈케이크야. 하지만 어머니의 시선은 다시 오빠 쪽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아, 너도 밥 먹고 가라. 그날 딸은 어머니 집 부엌에 잠시 서 있었지만 그 마음은 이미 멀리 서 있었습니다. 편애의 대가는 관계에서 가장 먼저 나타납니다. 편애받은 자식은 부모의 기대와 애정을 받는 대신 알게 모르게 그 기대를 짊어집니다. 오빠는 늘 어머니를 기쁘게 하려 애썼지만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채무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종종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나를 더 사랑하는 건 좋은데 왜 이렇게 버거운 거지? 반면 편애받지 못한 자식은 그 공백을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처음엔 참고 나중엔 무뎌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 무뎌짐이 갈라진 틈이 됩니다. 결혼식, 출산, 가족 모임 같은 중요한 날에 그 상처는 다시 피어오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사랑의 불균형이라 부릅니다. 사랑이 한쪽으로만 쏠리면 그 집안의 마음의 강물은 평평하게 흐르지 못합니다. 물이 기울면 한쪽 둑은 넘치고 다른 쪽은 메마릅니다. 넘친 쪽은 무너지고 메마른 쪽은 갈라집니다. 그 무너짐과 갈라짐이 결국 형제자매 간의 단절로 나타납니다. 딸은 어느 날 오빠의 아들과 자신의 아들이 함께 놀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이상한 두려움이 올라왔습니다. 혹시 우리 아이도 나처럼 느끼게 될까? 그 생각에 등줄기를 식은땀이 타고 내려갔습니다. 편애의 대가는 다음 세대에도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사랑의 불균형은 배움이 되고, 배움은 행동이 되고, 행동은 또 다른 편애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편애하는 마음은 미움의 씨앗을 심고, 평등한 마음은 자비의 숲을 키운다. 우리가 지금 기울어진 사랑을 바로잡지 않으면 그 씨앗은 자라서 미움의 숲이 됩니다. 그 숲은 자손들이 헤매는 길이 되고 업의 고리는 그렇게 이어집니다. 편애의 대가는 단순히 한 사람의 서운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관계를 약하게 만들고 가문의 인연을 얇게 만듭니다. 마음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아무리 가까이 앉아 있어도 서로의 온기를 느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것이 진실임을 깨달은 사람의 눈빛은 깊은 바다처럼 고요해집니다. 4편 업의 실타래 풀기. 우리가 겪는 모든 관계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부모와 자식으로 만난 것도, 형제자매로 태어난 것도 전생에서 맺은 인연과 지은 업의 결과였습니다. 어떤 인연은 갖기 위해 오고 어떤 인연은 받기 위해 옵니다. 그리고 어떤 인연은 빛과 빚이 얽혀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내려옵니다. 어머니는 어린 시절부터 아들에게 마음이 쏠렸습니다. 그 이유를 스스로도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왠지 저 아이는 내가 더 지켜줘야 할 것 같았어. 그 왠지 속에는 전생의 기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어머니는 전생에서 그 아들에게 큰 빚을 진 인연이었습니다. 그 빚은 이번 생에서 사랑과 보호라는 이름으로 갚아지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딸과의 인연은 달랐습니다. 딸은 전생에서 어머니에게 의지했던 제자이자 동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생에서 한 번 크게 어머니를 실망시킨 일이 있었고 그 기억의 찌꺼기가 이번 생에서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 찌꺼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의 기울기를 만드는 힘이었습니다. 어느 날 딸은 우연히 절 마당에서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스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기울어지는 것은 마음의 색깔이 같아서가 아닙니다. 전생의 빚과 은혜가 서로를 당기고 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빚을 갚고 그 은혜를 내려놓을 때 마음은 비로소 평등해집니다.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묶여있던 매듭을 바라본 듯 했습니다. 업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그 매듭이 있음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딸은 마음속에서 조용히 어머니를 향해 절을 했습니다. 엄마, 저는 이번 생에서 서운한 딸이었지만 다음 생에서는 그 서운함을 풀겠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스르르 흘렀습니다. 그 눈물은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라 오래된 업의 먼지가 씻겨 내려가는 눈물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돌처럼 단단하지 않다. 마음에 물로 씻으면 진흙처럼 흘러간다. 업의 실타래를 푸는 첫 걸음은 원망을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원망을 놓을 때 사랑은 조금씩 평등해지고 평등한 사랑은 다시 업을 녹입니다. 이 길은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습니다. 한 올 한 올 매듭을 풀 듯 인연의 고리를 부드럽게 느슨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의 인연이란 단순히 이번 생의 사랑과 미움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깊은 강물과 같다는 것을 말입니다. 5편 화해의 길. 인연은 살아있을 때 풀어야 합니다. 죽고 난 뒤에는 마음이 몸을 떠나 흩어지고 그때는 말을 전할 수도 눈을 마주할 수도 없습니다. 살아있는 지금이 바로 화해의 문이 열려 있는 순간입니다. 어머니와 딸은 긴 세월 서운함과 무심함 속에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마음속으로 미안함을 품었지만 말로 꺼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딸 역시 서운함을 내려놓지 못한 채 겉으로는 웃어도 마음은 닫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은 점점 약해지고 딸의 마음속에는 이대로 가면 후회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자주 울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원망은 칼날과 같아 쥐고 있는 손을 먼저 상하게 한다. 그 칼날을 오래 쥐고 있으면 상처는 깊어지고 피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니 먼저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화해의 길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서로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들어주는 것이 첫걸음이었습니다. 변명도 맞서 싸우는 말도 상대의 말을 자르는 것도 없이 그저 들어주는 것입니다. 듣는 동안 우리는 상대의 고통과 두려움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 순간 서운함은 서서히 연민으로 바뀝니다. 둘째, 감사의 마음을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충분히 받지 못한 사랑이 있었더라도 나를 낳아주고 키워준 인연 자체는 귀했습니다. 그 은혜는 작아 보여도 업의 흐름 속에서는 큰 씨앗이 됩니다. 감사는 과거를 바꾸진 않지만 미래의 인연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셋째, 작은 실천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한 번씩 안부를 묻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함께 식사를 하고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작은 선물을 전하는 것. 그런 작은 행동이 쌓이면 굳어있던 마음의 벽이 조금씩 무너집니다. 딸은 조심스레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때 저는 참 서운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서운함을 내려놓고 싶어요. 어머니는 오래 참고 있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딸아. 나는 너를 많이 사랑했는데 표현을 못했구나. 그날 두 사람은 오래 잡지 못했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끝에서 오랜 세월 엉켜있던 업의 매듭이 풀려나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차별 없이, 인연은 감사함으로. 그 말씀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깊은 수행의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화해의 길을 걷는 것은 단지 이번 생을 평온하게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다음 생에서도 원망이 아닌 사랑으로, 빚이 아닌 은혜로 다시 만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업의 고리를 풀고 새로운 인연의 씨앗을 심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한층 더 자유로워집니다. 우리는 모두 부모의 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같은 부모 아래 자라더라도 받은 사랑의 양은 같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더 큰 기대와 관심을 받았고 또 누군가는 조용히 뒤에서 가족을 바쳤습니다. 이 차이는 때로는 사소해 보이지만 마음속에서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기도 합니다. 이 시리즈의 이야기 속 인물들은 그렇게 마음의 거리를 두고 살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더 챙겼고 딸은 묵묵히 헌신했지만 그 마음이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딸이 출산했을 때도 산후조리를 도와주지 못하고 아들 도시락을 챙기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때부터 딸의 마음에는 서운함이라는 돌덩이가 깊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만남과 차별 그리고 상처는 우연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과 업의 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전생에서 맺은 인연과 지은 업이 이번 생의 관계와 감정으로 나타납니다. 부모의 편애도 형제 간의 갈등도 그 뿌리는 먼 과거에 있습니다. 업은 갚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것, 이해하려는 마음을 내는 것, 작은 실천을 반복하는 것. 그렇게 하면 단단히 엉켜있던 실타래가 서서히 풀립니다. 만약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 고리를 풀지 못하면 그 원망은 다음 생으로 이어집니다. 그때는 부모와 자식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다시 만나 원망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자리에서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사랑은 차별 없이 흘러야 합니다. 그리고 인연은 감사함으로 맺어야 합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전하신 평등과 자비의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혹시 마음속에 오래 묵은 서운함이 있다면 오늘 하루 그 돌덩이를 내려놓아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마음 한쪽에 미안함이 있다면 오늘 하루 용기를 내어
그 말을 꺼내 보시길 바랍니다.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다음 생의 인연을 맑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해야 할 수행입니다. 업의 고리를 풀고 사랑으로 다시 만납시다.